제가 봤더니 한국 문학이 있네요. 있어요. 제가 2번 찍었는데 2분 다 한국 문학을 배제해 가지고 그쵸. 그 한국 작품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잘 안 꼽죠.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기준이 일단 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직업을 포함해서 제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두고 좀 가끔씩 펼쳐보는 게 저한테는 인생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과 삶을 아우르는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이 말콤 엑스 자서전이라는 책인데 진짜 옛날 책이다. 엄청 옛날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옛날에 2000년대에 그 헌책방에 갔다가 손이 가서 샀는데 제3세계 총서 1번인 거예요. 상비 제3세계 네, 총서. 창비에서 이런 이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책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책 만들 때 어떤 시리즈를 기획한다 그러면 1번은 좀 상징적이고 중요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중요하죠. 이 책 배나 등이나 정말 네. 글씨도 진짜 이거 좋네. 만지면 부서질 것 그치, 같잖아요. 진짜. 처음 살 땐 잘 몰랐는데 알렉스 헤일리가 기록이라고 돼 있어요. 알렉스 헤일리가 그 이제 뿌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작가인데 이 책을 쓸 때 당시에는 그냥 무명 작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말콤 엑스라는 사람의 자서전인 건데 이렇게 말콤 엑스 흑인 운동가인데 보통 말콤 엑스 이야기할 때 이제 같이 얘기하는 게 마틴 루터 킹 너무 반대여서 이 반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좀 더 드러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틴 루터 킹이 역사에 남은 게 평화주의 운동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콤 엑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폭력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폭력이 포함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폭동을 일으켜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백인이 이렇게 총을 들면 흑인도 칼을 꺼내들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마틴 루터 킹은 평화주의 운동을 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이후에 나온 역사적인 사실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삶 자체는 좀 약간 도덕적으로는 사생활 문제도 있고 맞아.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콤 엑스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장한 거는 폭력을 통해서만 우리의 이제 뜻을 이제 성취할 수 있다. 아름다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삶 자체는 개인적인 삶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다. 그렇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뒤에 표지 보면 이제 말콤 엑스는 구두 닦기, 양아치, 강도, 웨이터, 마약, 밀매국, 투쟁이 투쟁이 와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진짜 그냥 그 흑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밑바닥 완전 쓰레기였어요. 밑바닥에서.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경로를 따라서 뭐 마약 밀매도 하고 하다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어떤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이제 운동권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뭐 간수들이랑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트레이닝이 되고 공부를 해가지고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연설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 몰고 다니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백인 사회에서도 좀 공포가 됐었던 거죠. 스파이크 리 감독이 말콤 엑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게 덴젤 워싱턴이고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할 때 미국에서 되게 흑인 소요가 일어날까 봐 긴장하고 했었다고. 제가 뭐 막 그런 사상적으로나 그런 종교적으로 그걸 막 지지하거나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어떤 억압적인 상황에 있거나 할 때 그걸 돌파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그런 태도를 사실 그냥 일상에서는 보기가 힘들 뿐더러 점점 요즘은 그런 걸 작품에서도 보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너무나 이제 세계와 싸운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런 걸 보고 인간으로서 이런 투쟁의식을 갖고 자기가 이제 맞선 어떤 세상의 불합리와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런 걸 보는 게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뜻밖의 책이네. 누가 까맣게 칠해놨어. 만져도 돼 이거? 장갑 끼고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야 헌책방에서 또 구하는 책들은 또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네. 이 책이 나를 위해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글씨가 참 작다. 작죠. 지금은 이거보다 좀 크죠. 지금은 이렇게 작게는 거의 안 내죠. 저도 이렇게 골라놓고 보니까 막 좋아하는 작가들의 뭐 문학 작품들도 많고 하는데 막상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자주 펼쳐보는 책은 또 그런 게 아닌 거더라고요. 이걸 그렇게 들춰봐요? 네, 가끔 들춰봐요. 그리고 사실 들춰본다기보다 어떤 인생을 살았었고 어떤 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책을 보면은 약간 경각심이 나는 거죠.
약간 그 삶에 대한 고향감 같은 거를 그쵸. 고취시키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어. 있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막 크고 작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짜치는 순간들에서의 이런 것도 있고 어떨 땐 되게 비장한 일도 있지만 여러 갈등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대체로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좀 회피하고 싶고 그냥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그게 해결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돌파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게 그런 자기 삶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입증하고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는 실패가 사실 대부분이고 동의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자극으로 시몬 베우 책을 많이 보는데 그 신념대로 살다가 죽기까지 한 사람의 삶을 보면 확실히 음. 좀 고치되는 게 있고 음. 그러니까 문학 독자들한테 어떤 자기계발적 용도로 쓰이는 책들이 있잖아요. 이걸 읽으면 즉각 나한테 어떤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거의 그런 어우. 혁명가들 존 같은 게 어떤 자기 삶의 혁명가들. 두 번째 책은 이것도 이건 뭐야? 이게 제가 한때 헌책방을 많이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1년 휴학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바하면서 책만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헌책방 많이 다니고 그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몇 권인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표시했었어요. 1980년 3,300원. 네, 3,300원. 야, 초판 사판 발행이 83년이네요. 이게 어머, 거창고등학교 어머, 인쇄부예요. 아마도 그랬던 게 아닐까 어머. 싶어요. 거창고등학교 출판부. 너무 신기하다. 그쵸. 근데 편앤데 밑에 찍은데라고 적혀 있어. 음. 인쇄소가 찍은데 편앤데 찍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책이에요? 이거는 리차르트 범브란트라는 기독교 목사가 쓴 책인데 루마니아 차우체스쿠 정권이 무너졌는데 그때 독재 정권 치하에서 이 기독교 운동을 하다가 리차르트 범브란트라는 목사가 그 공산주의 감옥에 수감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10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회고한 거예요. 이 김동길 교수가 추천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이름은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약간 네. 집었군요. 뭐지? 연세대 교수들이 다 이렇게 썼네 이러면서 제가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한 분야로 수용소 문학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유대인 수용소도 뿐만 있고 아니라 여러 감옥에서 썼던 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통제된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제 마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조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쓴 글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에너지가 좀 컸던 것 같은데 기독교랑 좀 무관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되게 불교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14년 동안 있거든요.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정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막 권력이 있던 사람들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막 논쟁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념이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좀 지적으로 재밌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제가 좀 기억하는 에피소드들은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게 뭔가 그런 질문에 약간 대답도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설탕을 하나 얻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안 먹고 갖고 있다가 나보다 조금 힘들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줘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줘. 그럼 이 사람이 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또 누가 아프면 줘야지.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돌아. 그럼 다 아무도 먹은 사람은 없지만 다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인간이 가져야 할 어떤 품위, 그런 격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게 뭔가 이런 에피소드들을 뭐 되게 진부한 얘기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걸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유지를 한다는 게 갖고 있는 진정성이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어딘가에 이렇게 무의식에 이렇게 박혀 있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좀 감화받고 그래 저게 정의로운 거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가끔 다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선 진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엄청 보니까
다들 그렇더라고요. 특히 편집자들 어, 얘기할 때 어. 인생책 꼽을 때 정말 요즘 무슨 책 읽고 있어? 그거 읽고 있대. 그럼 힘들어? 요즘 좀 안 풀려. 안 풀리고 힘들고 할 때마다 많이 본다고.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 책은 보면 정말 밑줄 너무 많아. 맞아.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그 책은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더 유명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원래 책을 굉장히 함부로 보거든요. 정말요? 일단 책을 받으면 쫙 펴요. 그 책 등을 부러뜨리거든요. 아, 일부러. 그게 너무해. 저런 책은 못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펴고 그냥 이렇게 10권 중에 3부작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제 김산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뭐 저런 사람이 있지? 그러고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 건데 앞에 책이 다 외국 책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외국인이 있었어요. 닐 웨일스라는 그 여성 미국인 기자가 쓴 책이고 김산이라는 조선 혁명가를 만나서 인터뷰처럼 이렇게 몇 번 만나서 늘 썼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그쵸. 일제 치하에서 이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했던 많은 혁명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김산이라는 사람은 중국 혁명을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 그걸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려면 동아시아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숙청을 결과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 중국의 공산화 혁명을 통해서 이제 자기 대의를 이루려고 했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 그다음에 중국의 역사가 그냥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큰 상황에서 이 얘기를 본다는 게 저한테는 낯설면서도 이게 그 당시에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일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소설처럼 읽히기도 해요. 왜 이 닐 웨일스라는 기자가 미약하고 작은 작은 땅덩이에. 땅덩이의 20대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뭘 봤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쓰려고 했을까라는 게 사실 제일 궁금증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실패했지만 나는 내 인생에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앞서의 작품들과의 연장선에서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세계와 투쟁하는 인간의 순수함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막 극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런 걸 본다고 해도 볼 때 보고 나오면 그냥 완전히 다시 생활을 살잖아. 생활인으로 사는데 근데 그 생활인 안에서도 마주하는 되게 많은 갈등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진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해주는 힘들, 그 힘을 이렇게 심어 놓는다고 할 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한 인간이 세계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배우기에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혜진 씨는 불꽃 같은 삶에 되게 매료되네요. 그런 것 이 같아요. 세 권의 책이 다 그런 느낌이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 번드르르 한 것보다 음.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개인들. 그래서 제가 약간 기록물이나 자서전이나 르포르타주나 이런 것들에 좀 매혹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20, 30대 때는 내가 너무 크니까 세계와 내가 뭐 불화하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너무 내 안에 골몰해 있으니까 그게 훨씬 중요했는데 진짜 40이 왜 불혹의 나이인지 40이 되면서 40대 되면서 조금 진짜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가 이렇게 되게 거창한 얘기지만 내 인생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 점점 더 들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할까를 정말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되는구나. 는 자각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책은 뭐예요? 다음 책은 또 비슷한 책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좀 달라요. 이거는 정말 소나무네, 소나무. 박혜진 역사 스페셜. 장난 아니다. 무슨 시대의 어떤 전환기에 산 사람들에 대해서. 맞아. 여기 지금 표사의 시대의 정말, 전환기. 정말. 네, 역시. 압록강은 흐른다. 이거는 산림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이건 그렇게 옛날 이거 2016년도에 초판 나온. 물론 이 책이 한국에 처음 나온 건 이때가 아니지만 네. 이미륵이라는 이제 작가인데 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했거나 하면은 들어는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품을 읽거나 뭐 한 챕터 이상 뭔가를 할애해서 다루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맥락? 이 작가가
조선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한일 합병을 하고 1910년도에 이제 나라가 없어지면서 교육도 바뀌었죠. 뭐 옛날에는 이제 전통 가문에서 유교 가문에서 이제 한문 배우고 서당에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신식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의학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다가 3.1운동에 참여를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 여기 있으면 위험해질 것 같아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갔다가 독일로 가서 망명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독일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거기서 학위도 받고 강의도 하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한편으로는 계속 이 글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1년부터는 이런 그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투고도 하고 그러니까 글도 발표하고 근데 그때 썼던 글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에 대한 것들, 한국의 풍습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것들인데 그때 썼던 단편들이며 이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쓴 게 이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앞에 있었던 그 세 권의 책들과는 좀 달리 그 강력했던 삶들과는 달리 좀 소프트하게 좀 안착하고 그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에서 사망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소설도 보면은 유년 시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너무 맑고 제가 한 똑같은 군대에서 우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다음에 힘들게 이제 독일에 가서 꽈리나무 같은 거를 보는데 그게 집 마당에 있던 꽈리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리운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셨다는 얘기 그리고 엄마가 이 아들을 굳이 이 겁이 많은 아들을 그 압록강을 넘어서 망명을 하라고 해요. 너 여기 있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거야. 근데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너 슬퍼하지 마. 왜냐하면 너 때문에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너 혼자서 계속 가. 그러니까 이런 슬프다.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주로 얘기하는 게 그럼 이게 이제 독일 문학이냐 한국 문학이냐 주로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독일어로 썼기 맞아. 때문에 이게 독일에서 출판돼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 역사에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독일에서 이미를 이렇게 독일어로 이 소설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유려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볼 수 없지만 단문이고 깨끗하게 썼는데 굉장히 유려한 문체였고 그리고 그 당시가 패전 상황인 거잖아요. 독일 패전이기 때문에 완전 폐허여서 출판이니 뭐니 이런 게 가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있던 조선의 지식인이 와서 독일어로 내 고향, 지금은 갈 수 없는 그 고향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때 독일인들이 느꼈었던 맞아.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참 드문 어떤 진짜. 현상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어쨌든 독일에서 실질적으로 성공했고 나중에 교과서에서도 실렸다고 하거든요. 초판이 다 팔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밀랑 쿤데라니 나보코프니 이런 그 망명 이후에 다른 언어로 썼던 외국 작가들은 진짜 많이 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그런 작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망각한 채 살았던 것 같아요. 조용하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어린 시절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특히 서당에서 한자 배울 때 얘네가 다 어린애들이니까 막 5살, 6살 이런 때니까 막 혼나면서 한자 회초리 맞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눈치 주고 근데 알려줄 수가 없는 거 왜냐 나 모르니까 굉장히 좀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있어요. 안고 완전히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오히려 보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우리처럼 다 흩어지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있겠지. 그거밖에 자기는 추억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 되게 멋있겠다. 네. 그래서 이게 읽고 나면은 인간에게 고향이라는 건 뭔가 그러니까 고향을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진짜 유민이었고 어떻게 보면 세계인이었던 건데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형성됐었던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고향 그다음에 진짜 실존적인 고향이라는 거는 뭔가 그런 생각을 두루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던 산문집인데 2023년 8월에 나왔어요. 이응준 작가 산문집인데 독특해요. 왜냐 선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책이 나오면 판매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좀 인기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거나 서서히 떨어지거나 그쵸. 보통 그렇고 근데 이 책은 그냥 계속 해서 지금 한 2023년, 4년, 5년, 6년,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한 1만 부? 드라마틱한 음. 곡선 없이 그냥 계속 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진짜 사람들이 읽고 글이 좋아서 소문내는. 네, 선물하거나 음.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읽는 건데 그게 제가 만들었던 책 중에서 특히 음. 산문들 중에선 거의 없었던 일이라 가지고 음.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띠지가 붙어 있는데 음. 이게 초판에 띠지가 없었거든요. 음. 안 만들었어요. 근데 책을 냈는데 교보문고 리뷰 중에 만약 평생 딱 한 권의 책만 선물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이에게 주저앉고 이 책을 선물할 것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래서 삼생가부터 띠지를 만들어서 여기 넣었어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아, 이런 거 너무 귀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막 요청을 해서 또 받은 게 받기가 했고 아니니까. 독자가 또 써준 거니까 의미도 있고. 제 마음속에 작가 구분이 있어요. 일단 저자가 있잖아요. 음. 책을 내면 이제 중립적으로 저자죠. 근데 저자들 중에서 작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공감된다. 근데 그 작가들 중에서 음. 산문을 잘 쓰는 작가가 있는 것 음. 같아요. 근데 산문을 잘 쓴다는 게 그 이태준 선생님이 그런 말 한 적 있더라고요. 그 전집 보니까 산문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사상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용기다. 이렇게 맞아. 그런 말이 있던데 근데 그 세상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 자기 어둠이나 실패나 미음사의 책들 중에서 자수성가한 책,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알아서 음. 자기 능력, 자기 음. 실력으로 이렇게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근데 이제 편집자들이 수많은 책을 만들지만 그런 책이 또 특별히 애정이 가는 책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자수성가하는 책들의 경우엔 또 막 애틋하고. 맞아요. 더 좀 애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준 것도 없는데 어. 알아서 너가 맞아. 엄마 아빠들이 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가 그러니까 알아서 잘 컸지.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음. 맞아. 출판사에서 모든 책을 다 서포트해서 모든 책의 홍보를 막 전력을 투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수성가해야 되는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이 정말 대표적인 거죠. 나는 이 표지나 이 느낌 자체가 좀 신비로운 게 있어. 처음 딱 봤을 때. 이 앞에 글을 앞에 글을 넣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런 거 뭔가 넣을 글이 있으면 뒷표지에 넣거나 하는데 이 디자인도 그렇고 뭐 제목도 너무 특이하고. 그래서 좀 꾸준히 읽어들 주셨으면 좋겠다. 만든 책 중에 골라왔고요. 어떤 책이 많이 기억에 남냐.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거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 이건 정말 좋은 책인데 더 읽어야 되는데 뭔가 아직 사람들이 덜 읽은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이 훨씬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독자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다가도 그래도 여전한 건 여전하구나. 책이라는 건 어쨌든 글자, 흰 종이 위에 글자를 쓰는 거고 그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건데 그럴 때 어떤 걸 보고 잘 썼다, 좋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다양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기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것은 있구나. 그리고 그게 아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 그 잘 될 것 같은 책이 잘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내가 할 일을 했다라는 느낌에 가까운데 좀 내가 애를 써서 어떻게 좀 더 해보고 싶다 하는 책들이 내 기대보다 조금 더 잘 되고 하면은 그 이름 모를 독자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과 아, 이런 게 된다면 또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실패와 좌절이 쌓이면 도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맞아. 예상 가능한 것들만 하게 되고. 그거 뭐 초판도 안 나갔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이 책을 아무리 사랑해도 항변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판매라는 게 되게 필요한데 요샌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책은 이건데 시집을 한 권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 진짜 한 너무 권 어려운 한다면? 거예요. 우와. 그래서 시집을 뭘 하면 좋지? 막 하다가 이거는 다시 사가지고 약간 깨끗한데 컬러가 다른 것 같아. 그쵸? 이게 컬러가 보면은 판마다 바뀌었네. 조금씩 달라. 근데 너무 좋은 시집이죠. 네, 그래. 한 권을 고른다면 남의 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성복 시인의 시집들 이야기할 때 좀 대표작으로 꼽는 게 첫 시집, 뒹구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시집이고 이 시집 나오고 나서 낸 책이 그 여름의 끝.
이 세 권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이게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집은 좀 너무 모던하고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주 강력했다면, 그리고 세 번째 시집은 서정으로 확 가면서 네, 아주 전통적인 어떤 서정성들이 강해졌다면, 이 남의 금사는 그 사이에서 절정의 어떤 균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집이 가장 얇거든요. 맞아. 얇고 또 김현 평론가의 이제 해설이 있는, 이게 가장 잘 쓴 시집이 아닌가. 너무 좋죠. 네. 이게 좀 옛날엔 조금 더 어두웠죠.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엄청 멋있으시 모르지. 모르겠어. 작가는 작품으로 봐서 좋으면 충분히 좋다. 맞아요. 그 보다 보면은 별로 작가를 따로 굳이 만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다가 이제 그 여름의 끝을 사고 나서 내가 언제 왜 샀는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어제 이렇게 책들 보다가 이제 제가 굉장히 절망에 빠졌던 날 가을이 온 것 같아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의 끝을 적어놨더라고요. 이 일 하기 전이잖아요. 전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제 도장 막 다 찍고 거기에 뭐 누가 사준 거, 뭐 어디서 진짜? 산 거 이런 거 다 적었는데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너무 그립다. 지금은 그냥 막 장바구니에 막 담아놓고 그냥 막 쓸듯이 계산하고 그냥 자료니까. 그리고 그때 온라인 서점이 대부분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그것도 있고 맞아. 행위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으니까. 요즘도 가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봐요. 남의 금산 이런 거. 워낙 짤막한 시여서 사실은 네. 그냥 읽고서 하루 종일 생각하기에도 좋죠. 네. 굴리면서.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 한 문장 한 문장 그 분위기가 잘 떠나지 않는 것 같고, 그게 뭐 막 시적인 것이 뭐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걸 말로 하면 또 말로 하겠지만 저런 걸 보면은 그냥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어떤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도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설명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옛날 시집 보면 진짜 좋은 것 같아. 제일 덜 버려. 그리고 일하기 전에 산 시집들. 도대체 일이란 뭘까? 일을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그 순간부터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즐기기에는. 이게 뭐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은 당연히 또 따로 있는데 그 순수한 독자일 때만 느끼는 거를 이제 우리는 다시는 못 느끼는 거잖아요. 일을 그만둬도 못 느끼는 거고 그때를 이제 회상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선배 저는 요즘에 그냥 무관한 책, 일과 전혀 상관없는 책을 읽으면 살짝 심장이 뛰어.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저. 그러면서 나 그 떨림이 뭔가라는 생각을 요즘 하는데, 일단 그리고 보면서 뭐가 틀린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눈에 뭐가 안 안 띄었으면 거슬리는 좋겠어.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설렘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책은 조금 분위기를 생각보다 이 책을 빨리 하게 됐는데 이거 해요. 또 결국 일 얘기잖아. 그러네. 분위기를 뭐 바꾼 제가 거야? 일 얘기 진짜 안 하려고 너무 일 얘기인데? 그랬는데 제가 원래 만화를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이 책은 제가 같이 일했던 소설가가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그 소설가가 엄청난 애서가예요. 읽고 내 주변에 편집자가 당신이니까 편집자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되게 좀 작가로서 찡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경일일이라는 1, 2, 3권으로 나오고. 저 아직 3권 못 봤는데. 중년의 만화 편집자 얘기인데, 자기가 만들고 있는 만화 잡지가 잘 안 되고 판매도 너무 안 좋고, 결국 그게 이제 폐간되는 걸 막지 못하고 퇴사를 해요. 근데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책은 꼴도 보기 싫고 이런 책들을 보는 게 너무 상처니까 이걸 내가 다 버려버리겠어요. 다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 책을 정리해줄 사람 불러. 근데도 처분을 못해요.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예전에 자기랑 같이 일했었던, 지금은 소식이 끊어졌거나 뭘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작가들을 찾으러 이제 가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자기가 새로운 잡지를 만들어 보려고 섭외를 하려고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만화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좀 슬픈 어떤 삶의 단면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점에서는 이제 밀려났다고 볼 수 있는 편집자와 이미 진작의 정점에서 밀려난 작가들이 나중에 만나는 거예요. 씁쓸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왜 그 작가가 좀 찡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겠고, 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작가와 편집자의 관계가
이렇게 겉에서 보는 것처럼 마냥 이렇게 환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뭐 어렵고 갈등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짠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짠함. 어떤 시간에 그걸 거스를 수가 없고 저 작가가 너무 탁월한 작가라는 걸 알겠어. 근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나는 알지.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편집에 대한 일들, 책들 그래도 계속 보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대부분 뜨거워서 이 일을 하잖아요. 그 뜨거움 때문에 책을 좋아한다거나 뭘 하는데 하다 보면은 굉장히 차가움이 필요한 일이 너무 많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겪거나 아 이건 내가 잘 하기 힘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 이거는 이제 일의 즐거움은 사라졌구나. 이제 열정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세계랑 차가운 세계 그 다음에 오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열정. 근데 이 작품이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이미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실패한 이미 퇴물이 된 편집자와 작가들이 퇴물이래. 이들의 목소리를 기다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하는 그런 용기 이런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근데 그렇게 포기한 상황에서조차도 그렇게 사라지진 않았다. 네. 그래서 뭘 하겠어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만화라는 건 뭔가 그리고 만화를 그리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성취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한 결과 세상의 평가로 인해서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게 좀 클리셰 같은 뭐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존경하는 작가님들께 돌이킬 수 없는 결례를 범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수지 타산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밀어붙인 것. 지금은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눈물. 다음 책은 이건데 제가 사실 뭐 이런저런 책들 막 소개했지만 읽을 때 제일 재밌게 읽는 책은 작법서예요. 작법서. 네. 근데 작법서가 대부분 재미가 없어요. 그쵸. 재미없겠으니까. 근데 로버트 맥키는 진짜 너무 재밌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너무 감탄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책이니까 스토리 서사에 대한 책이고 작법에 대한 책이고 그 스토리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이제 작품에 대한 작품이 책이지만 그냥 인생에 대한 책.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있어서 뭐 스토리도 있고 다이얼로그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캐릭터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뭐 환멸의 플롯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진짜 네. 오랜만에 본다. 성공 신화 장르, 현대 서사극 장르, 도덕성 플롯, 가족 장르 이렇게 막 나오고 하지만 들여다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것들이 쭉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기계발서보다 재밌어요. 미드 분석 많이 하거든요. 브레이킹 배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좋아하고 제가 많이 봤던 것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하면은 그냥 스토리 공부도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 같이 읽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책은 아니고 장르의 해부학이라는 이제 작법서 새로 나와가지고 아직 보지는 못하고 앞에 서문만 좀 봤는데 첫 문장이 뭐냐면 스토리가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다. 그래서 뭐야 너무 허세인데 뭐 그런 일반화를 근데 두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스토리가 인생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본다는 게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보는 건데 작가가 위대한 것은 그 작가는 그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게 따분한 일만이 아니다. 이렇게 재밌게 쓸 수도 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 맞아.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스토리에 대한 첨삭을 받고 일을 맡기는구나. 라는 생각.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설가들한테 읽고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그러니까 않아.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 언어가 고갈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냥 내 패턴이 있고 그 패턴 안에 작가의 작품을 내가 끼워놓고 있나?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은 평가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별로고 저건 저래서 별로고 해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좋은 걸 찾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래서 좋다라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 이게 없으면 느낌만 갖고 있어서 내가 이 좋은 느낌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맞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작품에 너무 끌리는데 그건 여기는 이제 조직이니까 사업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니까 거기 필요한 무기를 얻는 차원에서 계속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제 언어가 좀 훈련이 될 때 음. 되어야 할 때 이런 책이나 이제 좋은 내가 좋아하는 평론가의 평론집 읽거나 뭐 음. 대간지 읽거나 이런 게 도움이 되잖아요. 네. 제가 박혜진 평론가의 글을 좋아하듯이 아, 그런 식으로 네. 쪼갰다. 책 잘 쪼개요. 잔인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음. 장악하고 싶은 거지. 지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물리적으로 쪼개고 봐. 기세를 이 책이랑 나 사이에 기싸움이 있는데 와우. 일단 그걸 물리적으로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음.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이상한 얘기예요. 작법서만 이렇게 딱 모아 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로버트 맥기 선생님이 이렇게 가장 여기서 센터를 차지하시는. 맞아요. 와, 이제 2권 남았네요. 네. 2종. 이거는 소설을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이제 움베르토 에코 장르의 이름이에요. 그건 뭐 좀 고전이죠. 네, 고전이고 얘기하면 다 스포가 되는 얘기인데 그게 진짜 재밌게 읽었었어요. 지적 스릴러 팩션의 시조 같은 책인 것 맞아. 같아요. 중세 시대의 이제 이탈리아가 배경이거든요. 영국 출신의 윌리엄 수도사가 자기의 젊은 수도사를 데리고 살인 사건이 났다는 수도원을 방문을 하게 되죠. 그 안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독극물에 의한 그래서 사람이 죽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봤더니 저는 이게 너무 진짜 브릴리언트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2가 있었다. 스포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스포 듣기 싫다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근엄한 곳에 그 시약 2의 웃음에 대한 책이었던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는 이제 독극물 보게 되면은 다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이제 이야기였는데 장치들이며 상황이며 조건이며 이런 설계된 것들이 너무 지적이었고 그래서 이 소설을 처음에 읽고 났을 때 어디서부터 진짜고 어디서부터 가짜냐 그런 논쟁들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소설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류의 소설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이제 베스트셀러 작품들 쭉 분석을 하다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것들이 이런 류의 구조적으로. 네, 역사물인데 거기 어떤 이제 가공된 이야기들이 있고 지적이면서 스릴러 이런 어떤 포맷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제가 못 만들어 본 책인데 역사상 베스트셀러 이렇게 차트들을 쭉 보다 보면 항상 있었던 것들 그런 얘기들이 취향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둔 상태로 이렇게 계속 소원하게 되는데 자각을 하려고 가끔 이렇게 봐요. 마지막 책이 남았는데 저 이거 지금 오늘 앞 페이지 딱 보고 왔는데 진짜요? 첫 페이지. 불필요한 여자라는 책이고 추천사 쓰지 않았어요? 추천사 썼어요. 추천사 썼고 그 라비 알라메딘이라는 작가인데 레바논계 미국 작가 뮤진트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72세 여자가 혼자 살면서 계속 번역을 해요. 번역을 너무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는. 그게 이 사람의 그냥 일상의 모든 것이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쓸모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은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오히려 세상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세상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나는 이 세상이 불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자존감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내적으로 굉장히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강인함의 근저에는 문학에 대한 애호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단단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좀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문학 애호가니까 텍스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굉장히 너무 살벌해. 그게 살벌하고 정확하고 유머러스해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앞에 시작하자마자 그 표현이 나와요. 프로이트나 그의 수많은 졸개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첫 페이지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책이 아니구나 이 책 하면서 되게 네. 터프하다. 그래서 맞아요. 엄청 두근대던데.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저는 혁명가. 근데 저는 이 주인공이 가장 조용한 혁명가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조용하게 자기 삶을 혁명하고 있는 사람이 이 여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지역적 상황이라거나 여성이라는 조건이라거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우리 삶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보편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저
의미 있게 볼 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사를 쓰기도 했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출판사인데 이 뮤진트리라는 출판사가 편집자들이 좀 좋아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책을 어떻게 내지 않은 책들을 많이 맞아. 내거든요. 너무 좋은 책인 건 틀림없는데 저게 한국에서 얼마나 팔릴까? 그리고 음. 초판이 다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을 계약을 해서 내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가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는데 그걸 음.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서 뮤진트리의 좋은 책들은 많은 분들은 힘들겠죠. 읽을 만한 한번 분들이 읽고 또 소문도 내주시고 하면 너무 좋죠. 음. 그리고 되게 여성 작가들 책이 좋은 게 되게 맞아요. 많이 네. 나오고 요즘 최근에 1인 출판사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은데 사실 음. 뮤진트리는 꽤 오래전부터 18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꽤 오래전부터 그런 역할을 좀 꾸준히 해온 출판사죠. 음. 저도 되게 정기적으로 보는 데 중에 하나예요. 인생 책 10권에 놓고 싶었어요. 그게 저도 마음속에 그런 조용한 혁명가로서 조용하지만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잊지 않고 살고 싶다. 그게 이렇게 겉으로 얼마나 화려한지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느 시점에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좌우되고 어떤 평가를 받는 거, 내가 그쵸. 어떻게 성취를 하는 거.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봤을 때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정말 우아한 존재다. 품이 있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최근의 계기는 이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앞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최근에 인생책이 된 책이네요. 그렇죠. 네. 사회가 필요 없다고 여긴 한 여자의 삶을 통해 존재의 존엄과 고독의 의미를 되물으셔서 고독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운동은 좋은데 땀은 싫은 거지. 맞아. 운동은 좋은데 땀은 싫어. 전 필라테스 요가가 맞아요. 너무 느려요 저한테 아 요가가. 진짜? 언제 끝나지? 전 유산소 좋아해요. 그럴 것 같아. 요가 좋아하면 유산소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저 이러나 저러나 안 해서. 해야 돼. 땀은 그러니까요. 싫어도 해야 돼.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제 뭐 밥 먹으러 갈까요? 네, 밥 먹으러 가요.